마지막 항목 5번 법적 요구사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상당히 긴 편인데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은 상용화될 지역의 모든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경우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지만 아래의 지침뿐만 아니라 현지 법률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여 앱을 만드는 것은 개발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불법 행위나 명백하게 위험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유도하고 조장하는 앱은 무조건 거부됩니다. 인신매매 및 아동 착취를 조장한 것으로 판명된 앱과 같이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담당 기관에 보고됩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시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모든 법적 사항을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될 거고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컨설팅을 받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신매매, 아동 착취 등 좀 심각한 불법 행위를 요구, 조장하는 그런 앱은 심할 경우에 아예 그냥 담당 기관으로 현지 기관으로 보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5.1 개인정보 보호. 5.1 개인정보 보호가 아마 굉장히 길 겁니다. 5.1, 5.1.1, 5.1.2, 5.1.3, 5.1.4까지, 5.1.5까지 있네요. 굉장히 깁니다. 그만큼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리고 특히나 애플이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한 편이긴 하니까 요구하는 사항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애플 생태계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발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신중을 가하여 고객의 기대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모범 사례, 관련 법률,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의 약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어, 링크된 문서가 벌써 두 개나 있네요.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 개발자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을 이게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 한 100페이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영문으로 보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보시다시피 스크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읽는 개발자는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해요. 한국어로 하면은 네, 한국어로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스크롤. 이제 진짜 101페이지까지 있네요. 이걸 다 읽어볼 필요는 없지만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항목별로 굉장히 상세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앱스토어 심사 지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더 두리뭉술한, 좀 더 일반적인 그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상당히 디테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대충 훑어보기만 했지만 아마 이걸 전부 다 읽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이겨야 될 필요가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모범 사례가 영문으로 문서가 또 이렇게 있는데 이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영문으로 돼 있어서 뭐 번역기를 돌리던가 하셔야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 5.1 개인정보 보호의 하위 항목들로 한번 가봅시다. 5.1.1 5.1 아래에 뭐가 있나 보면은 5.1.1 데이터 수집 및 보관, 5.1.2 데이터 사용 및 공유, 5.1.3 건강과 건강 연구, 5.1.4 어린이, 그리고 5.1.5 위치 서비스 이렇게 다섯 가지 하위 항목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제일 정보가 많은 게 5.1.1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데이터 수집 및 보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모든 앱에는 앱스토어 커넥트 메타데이터 영역과 앱 내부에 쉽게 볼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관련 링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앱을 몇 개라도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설정 화면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꼭 있는 게 있죠. 개인정보 처리 방침하고 앱 사용 약관하고 이런 것들은 꼭 있죠. 이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명시한 그런 문서가 그 링크가 포함되어야 되고 쉽게 볼 수 있는 영역에 그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또 메타데이터에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요건이 있냐? 이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앱과 서비스가 수집하는 대상 정보, 정보 수집 방법, 수집한 정보의 사용 목적.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 본 지침을 준수하여 앱을 통해 사용자 정보 공유를 하는 타사는 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명시되고 본 지침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앱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제3기관, 제3기관들이, 제3자들이 역시 이 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준수를 하고 있다. 혹은 그 동등한 수준의 어떤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 보유 삭제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단순 수집과 사용을 넘어서 어떻게 보유를 하고 삭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그런 걸 설명하고 사용자 동의를 철회하고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데이터 처리에 대한 주권을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이 세 가지 항목들을 준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 가지 항목을 준수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앱의 메타데이터 영역과 앱 내부 쉽게 볼 수 있는 영역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2번 허가. 사용자 데이터와 사용 내역을 수집하는 앱은 해당 데이터가 수집 시점이나 수집 직후에 익명의 데이터로 간주되더라도 사용자에게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거 같아요. 익명의 데이터로 간주되더라도 어쨌든 사용자에게 수집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내가 앱에서 수집한 정보에 어떤 식별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유료 기능은 사용자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에 의존하거나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용자 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면 안 돼. 이게 원문을 봐야겠는데? Paid functionality must not be dependent on or require a user to grant access to this data. 그러니까 어떤 유료 기능이 있어요. 그 유료 기능이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저 데이터를 요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도 유료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앱은 고객에게 간편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정보 사용의 목적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역시 당연한 얘기고요. 사용자 동의 없이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 많이 들어봤죠. GDPR 또는 기타 유사한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 앱은 해당 법규의 모든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제가 GDPR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게 EU의 개인정보 보호 어떤 규정이죠. 그거 혹은 그와 비슷한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 앱 사용자 동의 없이 이게 가능한 건가? 사용자 동의 없이 합법적인 이익을 위한다면 사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경우는 해당 법규의 모든 조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이런 게 가능한 줄은 몰랐네요. 사용자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라는 건 저도 잘 몰랐습니다. 허가 요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이려나요? Protecting users' privacy, secure personal data, and respect user preferences for how data is used. 대충 보니까 그냥 유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일반적인 규정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얘를 별도의 문서로 빼야 됐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 Review guidelines from government and industry sources. 정부 혹은 산업계로부터의 심사 가이드라인들을 여러 가지를 사례를 소개하면서 링크를 걸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읽어보면 좋긴 하겠지만 그 외에 이제 request access only when your app needs the data.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할 때만 그 데이터를 요구해라. Be transparent about how data will be used. 어떻게 데이터가 처리될지 투명하게 공개해라.
and give the user control over data and protect data you collect. 유저에게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네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보호해라.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굳이 별도의 문서로 빼야 됐나? 아무튼 이 허가 항목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은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그 동의를 얻되 이러이러한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이익을 위해 정보를 수집한 경우 꼭 사용자 동의가 없어도 될 수 있다 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데이터 최소화. 앱은 앱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최소한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만 요청해야 하며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관련 작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 사용하고 딱 필요한 만큼만 접근을 요청한다. 사진 또는 연락처와 같이 보호가 필요한 리소스에 대해서는 완전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기보다 가능하면 독립적인 선택 방법을 사용하거나 공유 시트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진이나 연락처가 필요한 앱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이런 사진과 연락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전체를 다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해서 필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접근 권한을 풀어버리는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렇게 최소화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접근. 앱은 사용자의 권한 설정을 반영해야 하며 불필요한 데이터 접근에 대한 동의를 부당한 방법으로 유도하거나 조작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에 사진을 포스팅하는 기능을 가진 앱은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전에 사용자 마이크에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을 포스팅하는 데는 갤러리에 대한 접근 권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는 필요 없는데 이 앱의 다른 기능을 위해서 마이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요구를 하라는 거겠죠. 이 경우처럼 사진을 업로드하는 데는 마이크 권한이 필요 없으니까 이때는 갤러리 접근 권한만 요구를 하고 혹은 뭐 카메라 이제 조작 권한만 요청을 하도록 하고 마이크 접근 권한은 그 마이크 기능을 쓸 때만 그때 가서 요구를 하라라는 얘기겠죠. 가능한 경우 동의를 거부하는 사용자에게는 대체 솔루션을 제공하십시오. 뭐 사진을 업로드하는데 갤러리 접근 권한을 거부한다든가 혹은 뭐 카메라 접근 권한을 거부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어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위치 정보 공유를 거부했다면 수동으로 주소를 입력하는 기능을 제공하십시오. 그렇죠. 배민 같은 거를 켰을 때 자동으로 내 위치를 인식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만약 유저가 거부한다면 직접 주소를 입력해서 자기 주소를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의 핵심은 앱은 사용자의 권한 설정을 반영해야 한다. 꼭 필요한 권한만 필요한 상황에서 요구를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그 권한을 거부했을 때도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계정 로그인. 계정이 반드시 필요한 주요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앱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정 기반 앱이 아닌 경우 이런 경우 잘 없긴 하지만 로그인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 그렇죠. 앱에서 계정 생성을 지원하는 경우 앱 내에서 계정 삭제 기능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정 기반의 앱이라서 로그인을 해야만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면은 계정을 생성하는 기능도 당연히 제공해야겠지만 동시에 계정을 삭제하는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해야 합니다. 앱의 핵심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앱을 작동하는데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같은 거를 할 때도 지나치게 쓸데없이 많은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이메일도 입력하게 하고 뭐 실명, 뭐 나이, 성별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입력하게 하잖아요. 그럼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계정 생성을 할 때 식별 정보만 있어도 그러니까 아이디 값만 있어도 계정을 생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꼭 그 외에 뭐 실명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런 개인 정보들을 요구한다면은 반드시 이 정보들에 필요한 좋은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앱의 핵심 기능이 특정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이 없다면 로그인이나 다른 비슷한 메커니즘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기능이 관련이 없다면 로그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리까리하면 원문이긴 한데 이거는 원문을 봐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If your core functionality is not related to a specific social network, you must provide access without a login or via another mechanism. 네,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이 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핵심 기능이 특정 소셜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떠오르지가 않아서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본 프로필 정보를 가져오거나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하거나 앱을 사용하도록 친구를 초대하는 행위는 앱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앱은 앱 내에서 소셜 네트워크 자격 증명을 철회하거나 앱과 소셜 네트워크 간 데이터 접근을 비활성화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셜 로그인으로 이제 계정을 생성하는 앱이라 하더라도 유저가 직접 그 소셜 네트워크 자격 증명을 철회를 해서 해당 앱과 소셜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접근을 비활성화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충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이걸 구현된 사례를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결 끊기 이런 거겠죠? 내가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해서 카카오톡 로그인으로 계정을 생성했다면은 뭐 계정 설정 같은 데 들어가서 카카오 연결 끊기 같은 걸 해가지고 식별 정보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제 카카오와의 연결은 끊기게 되는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해봐서. 앱은 자격증명이나 토큰을 기기 밖 소셜 네트워크에 저장해서는 안 되며 보통 소셜 로그인을 하면은 JWT 토큰을 받으니까 그거를 반드시 기기 안에만 저장하고 바깥에서 외부에 저장을 하면 안 된다. 뭐 서버 같은데 보낸다든가 뭐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격증명이라면 뭐 인증서나 뭐 키 같은 거 올려나요? 그런 것들도 이제 기기 밖으로 저장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앱을 사용하는 동안 앱에서 소셜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하는 목적으로만 자격증명이나 토큰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소셜 로그인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좀 아리까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소셜 로그인을 구현해서 소셜 로그인 기반의 앱을 출시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렵게 써놓을 얘기인가 싶어요. 이런 거 몰라도 아마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다들 한 번쯤은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사용자 몰래 아무나 기타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데 앱을 악용하는 개발자는 프로그램에서 제명됩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 사용자 이메일 패스워드 폼에다가 이메일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때 그 입력 사용자의 입력을 어디다 저장해서 어딘가에 어, 외부로 보내서 이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알아내서 이거를 어디 다른 데서 악용을 한다던가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건 굉장히 크게 선을 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발자 프로그램에서 제명된다고 합니다. 다음, 사파리 뷰 컨트롤러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항목이나 레이어로 숨기거나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사파리 뷰 컨트롤러라는 거는 일종의 웹뷰가 인베드된 뷰 컨트롤러인데 사파리 기반의 어떤 뷰 컨트롤러죠. 그러니까 이거 사파리 뷰 컨트롤러는 개발자가 어떻게 UI를 조정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애플에서 제공한 인터페이스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일종의 기본 웹뷰 같은 개념인데 이거를 사용할 때는 그 목적이 사용자에게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뭐 사실 이거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게 웹뷰의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리고 다른 항목이나 레이어로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겠죠. 사파리 뷰 컨트롤 띄워놓고 그 위에 어떤 다른 화면을 띄워가지고 교묘하게 특정 부분을 가려놓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고요. 또한 사용자가 인지하고 동의하지 않은 채 앱에서 사파리 뷰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파리 뷰 컨트롤러를 쓸 때는 사용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저도 웹뷰는 써봤지만 사파리 뷰 컨트롤러를 이제 실제로 앱에 넣어서 출시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말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파리 뷰 컨트롤러 쓰신 분들은 사용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컴파일하거나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컴파일한 앱은 해당 개인정보의 출처가 공용 데이터베이스인 경우라 하더라도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컴파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원문을 읽어보면은 apps that compile personal information from any source that is not directly from the user or without the user's explicit consent, even public databases, are not permitted on the App Store. 여기서 컴파일이라고 쓰긴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컴파일은 그 컴퓨터 공학에서 말하는 그 컴파일의 의미가 아닙니다. 네, 아닐 거예요. 여기서 쓰인 컴파일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컴파일이 이제 쌓다, 이제 축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서는 컴퓨터 용어로 이제 인식을 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컴파일이라고 쓴 것 같아요. 이거 번역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지 개인 정보인데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어. 그런 정보를 축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명시적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축적한 앱은 그 개인 정보의 출처가 공용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가져온 거라 그런 믿을 만한 소스에서 안전한 소스에서 가져온 개인 정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 축적한 개인 정보라면은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네, 개인 정보는 항상 어떤 소스에서 가져오더라도 반드시 사용자로부터 직접 이제 승인을 받고 직접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금융 및 재무 서비스, 의료, 도박, 합법적인 대마초 사용 및 항공 여행과 같이 규제가 엄격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감한 사용자 정보를 필요로 하는 앱은 개별 개발자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네, 이러이러한 좀 스케일이 큰, 좀 많이 복잡한 규제가 엄격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라면 그런 것들은 보통 민감한 사용자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 개발자 신분이 아닌 법인의 신분에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대마초 판매를 지원하는 앱은 해당하는 법적 관할권으로 지역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뭐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마지막, 앱은 사용자의 기본 연락처 정보, 이름이나 이메일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제공할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할지, 뭐 전화번호를 제공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름을 넣어야 된다. 혹은 반드시 이메일을 필요로 해야 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죠. 이름이든 이메일 주소든 전화번호든 식별 정보를 유저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앱의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앱의 핵심 기능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전화번호가 필수가 아니다. 근데 앱 그 서비스 입장에서는 유저의 전화번호가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어떠어떠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식으로 앱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또는 어린이 정보 수집 제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조항을 준수할 경우에만 사용자의 기본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그냥 모든 조항을 준수할 경우에만 사용자의 기본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개인가요? 10개의 하위 항목들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5.1.1 데이터 수집 보관, 개인정보 보호의 데이터 수집 및 보관에 관한 항목들을 쫙 읽어봤고요. 다음 5.1.2 데이터 사용 및 공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위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법률에서 달리 허용하지 않는 한 사전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거나 전송 또는 공유해선 안 됩니다. 네. 사용자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애플 데벨로퍼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을 준수하고 아까 확인했듯이 그 100페이지짜리 엄청나게 긴 거 그거를 준수하고 앱의 기능 향상이나 광고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지만 사용자 개인정보는 특수한 법적 조건과 맞아떨어지지 않거나 혹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뭐 사용하거나 전송 공유 어떻게 해서든 다뤄도 안 된다라고 하고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수해야 하고 사용자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성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유를 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려면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시 API를 통해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그거를 말하는 걸 거예요. 보통 이게 앱 추적 투명성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자의 앱을 사용하는 어떠한 패턴이라든가 이용 내역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저도 안 써봐서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겠지만 SNS 앱을 쓸 때 맨 처음에 이런 팝업이 뜨는 걸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앱 활동 추적 이런 걸 이제 허용하겠습니까? 라는 동의를 묻는 팝업이 아마 뜰 텐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시 API라는 게 그래서 명시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앱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사용자 활동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만약 사용자가 허용을 한다면 사용자의 활동 내역을 이제 추적해서 그걸 통해서 뭐 타겟팅 광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허락 안 하죠. 네, 추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의 문서가 있습니다. 추적에 대해서 또 들어가 보면은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사용에 관한 또 별도의 페이지가 있고 밑에 보면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시 프레임워크 사용하기라는 게 있으니까 앱 사용자 활동 추적을 구현하고 그 사용자 데이터를 축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사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앱은 판매가 중단되며 해당 개발자는 애플 프로그램에서 제명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잘 다루지 않으면은 판매가 중단되고 제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관련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선 안 됩니다. 네,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사용자 정보, 개인 정보를 모을 때는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밝힌 이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추가적인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 몰래 사용자 프로필을 구축하려 해서는 안 되며 애플 API로부터 또는 익명으로 집계된 또는 다른 알아낼 수 없는 방법으로 수집했다고 밝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익명의 사용자를 식별하거나 사용자 프로필을 재구성하도록 시도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이를 조장 또는 권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앱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로 사용자 프로필을 구축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용자의 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떠한 기능을 쓸 때는 뭐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메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취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상황에 따라서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은 한 사람의 프로필이 구축이 되잖아요. 이런 거를 뒤에서 몰래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런 걸 뭐 정말로 몰래 하려고 한다면은 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애플 입장에서 막을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우리는 말했으니까 하지 마. 니들이 그런 짓을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는 책임 없어. 그런 면피용으로 그렇게 명시해 놓은 항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뒤에서 몰래 사용자 프로필을 구축하려 들지 말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네 번째. 연락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개인이 사용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판매 유통하기 위해 연락처, 사진, 기타 사용자 정보에 접근하는 API 정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분석, 광고 및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자 기기에 설치된 다른 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의 연락처,
뭐 사진,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사용자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용해서 연락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자신의 백엔드에다가 그리고 이런 걸 사용해서 상황에 따라서 연락처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대한 연락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겠죠. 다만 이거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 유통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기기에 현재 설치된 다른 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기능적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UX적으로 사용자 기기에 대한 다른 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는 있겠죠. 이거 사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깔린 다른 앱이 뭐가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한 가지 제 가능한 시나리오가 그 앱 링크 있잖아요. 딥 링킹을 지원하는 웬만한 앱들은 자기들만의 그 앱 URL 스킴이 있기 때문에 그 앱 URL 스킴으로 아무 URL이나 만들어서 그거를 오픈해 보면은 열리면 그 앱은 이렇게 디바이스에 깔려 있는 거고 열리지 않으면은 깔려 있지 않은 거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이 유저의 디바이스에 이 앱이 깔려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사용자 기기에 설치된 다른 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5번째, 사용자의 개별적이고도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의 연락처나 사진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타인과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되며 전체 선택 옵션을 포함하거나 전체 연락처를 기본적으로 선택하도록 설정하지 마십시오. 동의 없이 사용자의 연락처나 사진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연관 없는 사람과 연락을 취하지 마라. 그리고 연락처 정보에 접근을 할 때 전체 선택 옵션을 포함하지 말라. 혹은 그걸 기본으로 선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정보를 액세스할 수 있는 API가 있을 텐데 그렇게 그 API를 활용해서 연락처 정보를 쫙 불러왔는데 이걸 클릭 한 번으로 전체 연락처를 선택을 해서 스팸 문자를 보낸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전체 선택 옵션을 포함하지 말라라는 얘기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전체 선택을 빼버린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하나씩 하나씩 다 선택하면 되긴 하는데 아무튼 많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악의적인 사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선택 옵션을 이제 포함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일일이 선택하는 거는 막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뭐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앱 내에서 연락처 정보를 불러와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있다면 전체 선택은 포함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받는 이에게 메시지가 어떻게 표시된지 발송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앱에서 특정 연락처에게 문자를 보낸다던가 이메일을 보낸다던가 하는 기능이 있을 때 항상 미리 보기, 어떠한 형태로든 미리 보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예를 들어 표시될 메시지 문구 및 발송자 등 그런 거죠. 문자 미리 보기, 네, 미리 보기를 제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6번째, 홈키트 API, 헬스키트 그리고 임상 건강 정보 기록 API, Movement Disorder API, 클래스 킷 또는 심도 및 얼굴 매핑 도구, 예를 들어 AR 키트, 카메라 API, 사진 API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마케팅, 광고나 기타 사용자 기반 데이터 마이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는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 굉장히 많은 API들이 있는데 뭐 홈키트, 헬스키트 뭐 전체적으로 홈키트는 사용자의 집에 대한 데이터니까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부분일 것이고 헬스키트, 임상 건강 정보 기록, 뭐 무브먼트 디소더, 뭐 아마도 이제 애플워치에서 사용자의 움직임의 이상을 감지하는 뭐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API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건강과 관련된 API죠. 그런 것들은 역시 건강 관련 데이터는 민감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되고 클래스 키트는 교육 관련된 그런 거겠죠. 어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심도 및 얼굴 매핑 도구 이것도 역시 얼굴 데이터는 개인정보, 생체 정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거고 이런 그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API들을 사용할 경우 그렇게 해서 수집한 데이터는 광고나 마케팅용으로 또는 데이터 마이닝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당연히 직접 사용이 안 되니까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콜키트, 헬스키트, 클래스키트, AR키트의 모범 구현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범 구현 사례가 각자 API마다 있나 보네요. 해당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째,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앱은 애플페이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정보를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애플페이 기능을 사용하면 정확히 어떤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자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나 봐요. 애플페이 기능을 사용하면 그렇게 해서 수집된 사용자 정보는 오직 그와 관련된 기능, 즉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만 제3자가 공유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일본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그 사용자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히 그 목적성을 밝히고 그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많은 제약 사항이 따른다라는 거를 지금까지 계속 읽어왔었죠. 똑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1.2 데이터 사용 및 공유에 관한 제약 사항들을 읽어봤습니다. 다음 5.1.3 건강과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강, 피트니스, 의학 데이터는 특히 민감한 정보이며 이 분야의 앱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 자, 건강, 피트니스, 의학 데이터를 다룰 경우 적용되는 추가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개가 있네요. 첫 번째, 앱은 임상건강정보기록 API, 이런 API가 있나 봐요. 헬스키트 API, 피트니스 및 움직임, Movement Disorder API 또는 인체 대상 건강 관련 연구 등 건강, 피트니스, 의학 연구 자료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건강 관리 개선 외에 광고 마케팅 또는 기타 사용 기반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API들을 통해서 수집한 건강, 피트니스, 의학 연구 데이터를 건강 관리 개선이라는 목적 외에 광고나 마케팅 혹은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집한 데이터를 원래 목적에 맞게 써라라는 그 대전제와 맥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건강 연구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이라면은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하지만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앱을 제출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 제공하는 기관에서 앱을 제출하고 데이터를 제3자가 공유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 혜택을 직접 제공하려는 목적에 한해 앱에서 사용자의 건강 또는 피트니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한 사례로 보험료 할인 등이라고 사례를 들었는데 그 말은 즉 보험사 앱 같은 경우만 사용자의 건강 피트니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사례를 보험료 할인 등으로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례가 또 어떤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주체가 직접 사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면 그렇다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서 직접 앱을 제출해야 되고요. 제3자 공유하지 않는다는 또 가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기에서 수집하는 특정 건강 데이터는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뭐 건강 데이터뿐만 아니라 뭐 애초에 사용자 데이터는 항상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했던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얘기와 그냥 동일한 얘기입니다. 원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제3자 공유를 하지 말고 특수한 경우에만, 그러니까 사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사용자의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고, 이런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과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다음 2번, 앱은 헬스키트 또는 기타 의학 연구나 건강관리 앱에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추가하지 않아야 하며 아이클라우드에 개인의 건강 정보를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확한 데이터를 추가하지 말아야 하며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아이클라우드에 건강 정보를 보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 부정확한 데이터를 추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크게 기억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이클라우드에는 개인의 건강 정보를 보관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3번. 인간 대상 건강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앱은 반드시 참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반드시 A. 연구 성격, 목적, 기간, B. 절차, 위험성, 참가자 혜택, C. 기밀 유지 및 데이터 처리에 관한 정보, D. 참가자가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E. 취소 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꼭 건강 데이터를 다루는 앱이 지켜야 될 사항을 넘어서 그냥 임상 실험 자체가 지켜야 될 뭐 윤리적인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당연히 연구를 진행하는 앱이면 당연히 참가자의 동의를 더더욱 받아야 될 거고 미성년자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고 당연히 이러이러한 기본적인 연구에 관한 정보들은 다 공개를 해야 될 거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 4번. 인간 대상 건강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앱은 반드시 독립윤리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발자는 요청 시 해당 승인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이 독립윤리평가위원회가 과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위원회, 그런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필요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5.1.3 건강과 건강 연구를 빠르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 5.1.4 어린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다룰 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애플에서는 개발자에게 코파,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그리고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 및 기타 적용 가능한 규제 및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일체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권고합니다. 애플에서 이런 것들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앱은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려는 목적으로만 생년월일과 보호자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은 사용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유용한 기능이나 엔터테인먼트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코파, 뭐 GDPR 이런 법규를 준수하려는 목적으로만 생년월일, 보호자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굉장히 애매한 규정이긴 해요. 누가 이걸 다 읽어보고 그걸 따로 검토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어린이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런 목적성이 있어야 이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유용한 기능이나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차별하지 말고 어른이라고 또 차별하지 말고 항상 동일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린이용 앱에는 제3자 분석 또는 제3자 광고를 포함해선 안 됩니다. 이것도 위에서 읽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를 통해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제3자 분석 및 제3자 광고는 해당 서비스가 지침 1.3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역할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읽었었죠? 1.3이면은 그 안정성에서 1.3 어린이 카테고리에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 카테고리에 있는 앱 또는 미성년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전송, 공유하는 기능이 있는 앱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추가해야 하며 근데 이거는 애초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거나 공유를 하는 그런 앱들은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추가해야 된다고 애초에 위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뭐 어린이 카테고리에 있는 앱 또는 미성년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정보 그런 앱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왜 자꾸 위에서 동일하게 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계속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큰 카테고리에서 했던 얘기가 더 작은 카테고리로 왔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닐 텐데 자꾸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이제 포함하는 게 마음에 안 드네요. 아무튼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추가해야 된다. 그리고 해당되는 모든 아동 대상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네, 아동 대상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가 해당되는 게 있다면 그걸 준수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자면 어린이 카테고리에 대한 parental gate 요구 사항은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법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보호자 동의받기와 동일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 parental gate에 대한 또 별도의 문서가 있는데 이것도 이 위에서 안정성 설명하면서 나왔던 부분이네요. 네, 어린이용 앱 빌드하기라고 또 별도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런 parental gate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보호자 동의받기와 동일한 내용이 아니라고 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린이 카테고리의 경우 여기서 연결된 문서 parental gate에 관한 문서를 읽어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지침 2.3.8에 따라 어린이용, 아동용과 같은 단어를 앱 메타데이터에 포함하는 것은 어린이 카테고리에 한정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 이렇게 위에서 2.3.8을 타고 올라가 보면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번이 성능, 그 중에서도 정확한 메타데이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린이용 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위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려면은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라고. 마치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 이렇게 안 써놓으면은. 아무튼 이 어린이용, 아동용과 같은 그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풍긴 단어를 앱 내부나 혹은 앱 메타데이터에 포함하는 것은 반드시 어린이 카테고리에 포함된 앱에만 한정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은 앱이 이름이나 부제목, 아이콘, 스크린샷 또는 설명에 뭐 어린이용, 아동용 이런 단어가 포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5.1.4 어린이에 대한 내용을 읽어봤고요. 그리고 5.1의 마지막 5.1.5 위치 서비스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치 서비스는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 관련도 없는데 위치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지 말란 얘기고요. 위치 기반 API로 긴급 서비스나 차량, 항공, 기타 기기에 자동 제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외인 부분이죠. 긴급 서비스, 차량, 항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치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그런 영역들인데 여기에는 자동 제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자동 제어라는 게 정확히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량 드론 및 장난감, 무선 조종 자동차 알람 시스템 등 작은 기기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스케일의 서비스에서는 안 되는데 이런 작고 사소한 부분에선 쓸 수 있다. 무엇을? 이 자동 제어 서비스라는 것을. 자동 제어 서비스라니 그게 뭘까요? 아리까리하면 원문이긴 하죠. 자, 5.1.5에 location based APIs라고 하는데 location based API shouldn't be used to provide emergency services or autonomous control ov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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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위치 기반 서비스는 긴급 서비스 혹은 자동 컨트롤, 자동 제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 어떤 영역에? Vehicles, aircraft, and other devices. 차량이나 항공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긴급 서비스나 자동 제어 등을 목적으로 로케이션 베이스 그러니까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면 안 된다. 특별히 잘못된 부분은 없네요, 번역이. 뭐 자동 제어라고 하면 뭐 원격 제어 같은 건가 봐요. 앱에서 원래 사람이 조종해야 되는 부분을 원격으로 혹은 앱에서 자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뭐 그런 게 있나 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가볍고 사소한 분야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서사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넘어가도록 할게요.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꼭 위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 데이터에 해당하는 얘기죠. 어떠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전송할 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자,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는 앱의 경우 앱의 용도를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역시 꼭 위치 서비스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고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하고 수집하는 앱은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해당 모범 사례는 Human Interface Guideline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Human Interface Guideline에 또 위치 서비스에 관한 또 그게 있나 보네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1, 예, 길고 길었던 5.1을 이제 겨우 다 읽었고요. 다음 5.2, 지적재산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앱에는 여러분이 생성한 콘텐츠나 사용권을 보유한 콘텐츠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체 제작한 콘텐츠 혹은 사용권을 보유한 콘텐츠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동의 없이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앱은 삭제됩니다. 이는 물론 여러분 앱에 있는 내용을 가져간 누군가의 앱도 삭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내 앱의 컨텐츠를 이제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앱도 삭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앱스토어에서 다른 개발자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애플에서 제공하는 웹 양식을 사용하여 클레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만약에 앱스토어 상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내 컨텐츠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라고 생각되면은 여기 있는 링크를 통해서 양식을 작성하고, 근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공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해서 이제 클레임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지역마다 법은 다르지만 최소한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로 생각되는 다음의 행위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가지 행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로 생각되는 5가지 사례들. 첫 번째, 일반 상표, 저작권 등이 있는 작품, 특허가 등록된 아이디어 등 보호받는 타사의 자료를 허가 없이 앱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네, 당연한 얘기.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되었거나 모방한 내용, 이름, 메타데이터를 앱 번들 또는 개발자 이름에 넣지 마십시오. 앱은 앱을 소유하거나 앱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관련된 권리를 보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제출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법적 보호를 받는 어떤 자료를 허가 없이 사용하지 말고,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앱 안에 넣거나 혹은 개발자 이름에도 넣지 말기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주체, 그 개인 또는 법인이 그 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타사 사이트 서비스. 앱에서 타사 서비스의 콘텐츠를 사용, 접근, 수익화 또는 표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 약관 내에서 분명하게 허용하는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자는 요청 시 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가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다른 서비스의 콘텐츠를 가져와서 이거를 수익화하거나 또는 표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준수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을 가져와서 자료로 사용하는 어떤 앱이라면 유튜브의 이용 약관을 준수를 해야겠죠. 필요에 따라 승인서를 제출해야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오디오와 비디오 다운로드. 앱에서 불법 파일을 공유할 수 없으며 불법이니까 당연하겠죠. 해당 출처에 명백한 승인 없이 타사 출처, 예를 들어 애플 뮤직, 유튜브, 사운드 클라우드, 비메오 등의 미디어 파일을 저장, 변환,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로부터의 명백한 승인 없이 다른 서비스의 미디어 파일을 저장, 변환, 다운로드하면 안 된다. 저장, 변환, 다운로드라고 했으니까 업로드는 되나 보네요. 아무튼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것도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앱을 해당 서비스에 연결하기 전에 이제 저장, 변환, 다운로드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있었던, 요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 다운로더 같은 앱들 있잖아요. 요즘은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유튜브의 승인 없이 유튜브의 비디오를 다운로드하는 그런 앱은 거부된다라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어떤 음원 공유 사이트에서 뭐 음원을 다운로드 한다든가 그런 기능이 들어가선 안 되겠습니다. 자,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것도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앱을 해당 서비스에 연결하기 전에 이 사항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예, 다운로드가 아니라 스트리밍 하는 것도 이 출처 없이 미디어 파일을 저장, 변환, 다운로드 하는 것과 같은 도매금으로 묶여서 약관을 위반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 오디오 비디오 콘텐츠 스트리밍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요청 시 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고요. 다음 애플 추천. 애플이 이 앱의 출처 또는 공급원이란 점, 애플이 품질이나 기능에 관한 특정 내용을 지지한다는 것을 시사하거나 암시하지 마십시오. 앱이 편집자의 추천으로 선정된 경우 애플에서 자동으로 배지를 달아드립니다. 음, 그 앱스토어를 가보면 항상 편집자의 추천 혹은 뭐 올해의 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플에서 직접 모범 앱, 잘 나가는 앱을 잘 만든 앱을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이 됐으면 애플이 자동으로 배지를 달아주니까 내가 알아서 뭐 애플의 선택을 받은 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홍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애플이 내가 만든 앱에 관여를 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애플이 아닌데 이 앱의 출처 공급원이 애플이라고 말하면 그건 당연히 사기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애플 제품. 기존 애플 제품 인터페이스 앱 또는 광고 테마 유사하여 혼돈을 줄 수 있는 앱은 만들지 마십시오. 기존에 있는 애플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혼돈을 줄 수 있는 앱을 만들지 말라. 예를 들어 파인더라고 하면은 이제 애플의 기본 파일 탐색 앱이죠. 커스텀 파일 브라우저 앱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지나치게 애플의 기본 앱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혼돈을 주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앱 및 확장 프로그램, 키보드, 타사 키보드 그러니까 커스텀 키보드 말하는 거죠. 및 스티커팩 포함은 애플 이모티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을 수 있습니다는 또 뭐지? 포함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플의 이모티콘을 앱 및 확장 프로그램에 그러면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 반드시 포함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겠죠? 아니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무조건 그럼 앱이나 확장 프로그램에 이모티콘을 써야 돼? 이거는 정확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아이튠즈 및 애플 뮤직 음악의 미리 듣기 기능은 엔터테인먼트적 가치나 기타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튠즈나 애플 뮤직 같은 이런 음악 미리 듣기 기능 같은 경우는 본연의 기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사례가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튠즈 또는 애플 뮤직의 음악 미리 듣기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링크를 표시하여 아이튠즈 또는 애플 뮤직에서 해당 음악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애플 뮤직이나 아이튠즈로 연결해서 음악 미리 듣기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쨌든 애플의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라면은 얘네들은 항상 생색내는 걸 좋아하죠. 반드시 링크를 남겨야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사례는 아이튠즈와 애플 뮤직의 음악 미리 듣기 기능으로 듣긴 했지만 제가 나이키 런클럽 앱을 사용하는데 아침마다 뛰는데 거리 측정 하려고 그 나이키 런클럽 앱을 쓰는데 보면은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유저라서 안드로이드 앱을 쓰는데 불구하고 그 나이키 앱에서 애플의 웨더 키트를 사용하나 봐요. 애플의 이제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 API를 사용하나 봐요. 그래서 앱 이제 좌하단에 보면은 조그맣게 날씨 하면서 애플 어떤 개발자 페이지로 이 링크가 걸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이거랑 비슷한 이유일 것 같아요. 애플의 어떤 기존 서비스나 제품의 기능을 이용하는 거라면 링크를 남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활동 링이 표시된 앱의 경우 활동 링, 어, 움직이기, 운동하기 또는 일어서기 데이터를 활동 앱 제어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각화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을 봅시다. 이건 아마 워치에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 5.2.5 If your app displays activity rings, uh, they should not visualize move, exercise, or stand data in a way that resembles the activity control. 아, 여기서 activity control에서 activity를 대문자로 표시한 걸 봐서 아마 애플의 액티비티라는 앱이 있나 봐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원래
원래 애플 기본 앱 잘 안 쓰기도 하고 저는 뭐 워치도 없고 이게 잘 모르겠는데 여기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이제 링크가 있네요. 이걸 보면 좀 이해가 갈라나? workouts 하면서 운동과 관련된 어떤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이 쭉 나오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애플 워치 인터페이스 쫙 나오네요. 워치를 제가 안 써봐서 워치 얘기가 나오면 정확히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애플 워치의 활동량 측정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링 형태로 돼 있으니까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너의 앱에서 그런 활동 링을 표시할 경우 어, 기존 애플 앱에서 제공하는 애플의 활동 앱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와 지나치게 유사한 방식으로 시각화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애플 앱과 혼돈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하지 말라는 거겠죠. 앱에서 애플 날씨 데이터를 보여주는 경우 웨더키트 문서에 명시된 표시 요구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아마 웨더키트를 이용해서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 API를 썼으면 아마 그런 링크를 달아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해서 5가지 하지 말아야 될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로 생각되는 다음의 행위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대충 읽어보면 이게 범죄의 수준에 해당하는 활동들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우리의 앱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앱과 그리고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5.2는 넘어가고 5.3 내기, 도박, 복권에 대해서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 내기, 복권 관련 앱은 관리가 까다로우며 앱스토어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앱을 상용화하려는 모든 지역의 법적 의무에 따라 완벽히 검증되었고 심사를 받을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경우에만 이 기능을 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어려울 거라는 얘기죠. 도박, 내기, 복권 이런 컨텐츠가 들어가는 앱은 이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 다음 사항 네 가지가 있는데 5.3.1 경품 추첨이나 콘테스트의 경우 반드시 앱 개발자가 후원해야 합니다. 앱 개발자가 후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원문을 보면은 sweepstakes and contests must be sponsored by the developer of the app. 후원이라는 의미가 맞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후원이라기보다는 주최의 개념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 앱 개발자 본인이 주관을 하는 그런 이벤트여야만 이제 가능하다. 본인이 호스팅하는 이벤트가 아닌데 앱 안에 어떤 추첨이나 콘테스트 같은 걸 넣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5.3.2 경품 추첨, 콘테스트, 응모 행사의 경우 반드시 공식 규칙을 앱 내 명시해야 하고 저도 그 비슷한 앱 내에서 이제 슬롯 머신 같은 걸 포함해서 출시를 한 적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런 피드백을 받긴 했었어요. 공식 규칙을 앱 내 명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슬롯 머신 밑에다가 이제 보통 그 깨알 같은 글씨로 뭐, 이 게임의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간단하게라도 이제 명시를 해 놨었는데,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애플에서는 이 앱을 후원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도 이 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걸 명시해야 합니다. 사건이 터지면은 다 네 잘못이니까 애플과는 이제 관련이 없다는 걸 딱 명확하게 표현을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5.3.3 실제 돈을 사용하여 도박을 진행하는 모든 앱은 그 단순 게임이 아니라 실제 돈이 오가는 그런 앱은 크레딧이나 통화 구입 시 앱 내 구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온라인 이제 크레딧이나 어떤 서비스 내에서 통용되는 그런 통화를 구입할 때 앱 내 구입을 사용하라고 위해서 뭐 어디였더라 비즈니스 쪽이었나요? 앱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앱 내 구입을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돈을 사용하는 도박이 있는 경우는 그 말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실제 돈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는 앱은 앱 내 구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외부 결제 솔루션을 이용해서 크레딧이나 통화를 충전을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아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애플이 여기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5.3.4 실제 돈을 사용한 도박 예를 들어 스포츠 베팅, 포커, 카지노 게임, 경마
또는 복권 앱의 경우 반드시 앱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사용권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야 하고 일단 사용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 어쨌든 이해는 하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받아야 될지는 아마 따로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야 하고 실제로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그 뭐냐 서울대공원 그쪽에 있는 이제 유명 이제 경마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만 그 인근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건 아니고 뭐 전해 들은 얘기긴 한데 다른 이제 지역에서는 앱이 작동을 안 하고 거기 주변에 가야 이제 앱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경마 경기가 열리는 주말 직전에 가야 또 앱이 열리는 그런 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즉 실제 돈을 사용한 도박이나 복권 앱은 뭐 유료 앱이 없겠네요. 카드 카운터 등을 비롯하여 도박을 불법적으로 돕는 앱은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네, 앱으로 밑장 빼기 안 된다는 얘기이고 복권 앱에는 반드시 판매 금액, 당첨 기회, 상금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복권이면 당연히 복권 한 장당 얼마에 파는지 알아야 되고 당첨 기회라고 하면 정확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금은 밝혀야 될 거고 당연히 당첨 기회라면 확률을 뜻하는 것이려나요? 원문을 보면 Lottery apps must have consideration, chance, and price. 이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게 판매 금액인가 봐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 chance 그 확률이죠. 이게 당첨 기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기회라고 번역을 해놨네. chance라고 하면 기회란 뜻도 되지만 확률이란 뜻도 되거든요. 예, 이 경우에 확률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진짜 기회라고 번역을 해놨네. 아무튼 판매 금액과 확률과 상금을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기, 도박, 복권에 관련된 앱은 다음 이 네 가지 사항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5.3 넘어가고 5.4 VPN 앱. 자,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NEVPN Manager API를 사용해야 하며 조직으로 등록된 개발자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NEVPN Manager API라는 또 이런 VPN 관련 기능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별도의 또 API가 있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이 API를 사용해서 VPN 서비스를 이제 제작을 하도록 하면 되고요. 조직 개발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개발자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사용자가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앱 화면에 어떤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며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건 뭐 VPN 앱뿐만 아니라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은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였죠. 위에서 읽었듯이. VPN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그 어떤 데이터도 제3자에게 여하한 목적으로 든 판매, 사용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꼭 VPN 앱뿐만 아니라 유저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앱은 모두 해당하는 겁니다. 제3자에게 판매,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괜찮은 경우들이 있긴 하죠. 위에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근데 VPN 앱의 경우에는 그런 예외 사항들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3자 제3자에게 유저 데이터를 공유하면 안 된다. 아예 공유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VPN 앱을 출시해 본 사람이면 뭐 알겠죠? 잘 없겠지만 VPN 앱은 관할 지역의 현행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VPN 라이선스가 필요한 지역에 VPN 앱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앱 심사 메모 필드에 라이선스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 VPN 라이선스라는 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그 지역의 기관에서 허가를 받았을 것이고 그거를 그 앱 심사 메모에다가 뭐 링크를 통해서 뭐 언급을 한다든가 해서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해 콘텐츠 차단 및 보안 앱 중에서도 승인된 제공업체에서 개발한 앱은 AnyVPN Manager API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뭔 소릴까요? 그러니까 VPN 앱은 아니고 콘텐츠 차단, 보안 앱 이런 것들 중에서도 승인된 제공업체에서 개발했다면 이 AnyVPN Manager API를 사용해서 VPN 관련 기능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이 AnyVPN Manager API 이게 아무나 써서는 안 되는 기능인 것 같긴 해요. 굉장히 높은 권한의 그런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AnyVPN Manager API가 이제 아무에게나 허용되는 그런 피처는 아닌데 이런 경우 컨텐츠 차단 이 보안 앱을 개발하는 승인된 제공업체라면 이 API를 추가로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문맥상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앱스토어에서 삭제되며 개발자 또한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에서 제명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승인된 제공업체가 아닌데 이 API를 사용했거나 혹은 어, 콘텐츠 차단 앱이나 보안 앱이 아닌데 이 API를 사용하면 삭제되며 제명될 수도 있다. 그만큼 이 VPN 기능이 굉장히 민감한 기능이라는 거겠죠. 전 VPN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 모바일 기기 관리. 자, 모바일 기기 관리라고 하면 이제 MDM 말 그대로 Mobile Device Management 서비스인데 역시 보통 조직에서 많이 쓰는 기능이고 규모가 좀 있는 조직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MDM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 관리 앱은 애플에 해당 기능을 요청해야 합니다. MDM 기능을 쓰려면 애플에 먼저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디바이스를 관리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니까 조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민감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애플에 해당 기능을 먼저 요청해야 되는 게 순서일 거고요. 뭐 어떻게 정확히 어디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는 또 별도로 찾아봐야 되겠지만 모바일 기기 관리 앱은 민영기업, 교육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런 민영 기업이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거 다 된다는 소리 아닌가, 그러면? 웬만한 조직은 다 된다는 얘기 같은데? 제한적으로 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 또는 기기 보안을 위해 MDM을 사용한 기업에서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 이미 민영 기업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한적으로 이러이러한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민영 기업이 되면은 얘는 민영 기업이 아니란 얘긴가? 아무튼 문맥상 이 MDM 기능은 승인받은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어, 제한적으로 이런 콘텐츠 차단이나 기기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기업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앱 화면에 어떤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며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 역시 사용자 데이터를 얘기하면서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MDM 앱은 관련 법률을 위반해선 안 됩니다. 네, MDM 관련해서 법률이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위반하면 안 될 거고요, 당연히. MDM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은 그 어떤 데이터도 제3자에게 여하한 목적으로든 판매,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되며 아까 위에서 했던 이 VPN 앱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요. 사용자 데이터를 제3자에게 이제 공유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를 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합니다.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한적으로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기기 또는 해당 기기에서 사용하는 다른 앱에 관한 데이터가 아닌 개발자가 만든 MDM 앱의 성능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만 제3자 분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여기는 제3자 분석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네요. 근데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한적으로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기기 혹은 해당 기기에서 사용한 다른 앱에 관한 데이터가 아닌 개발자가 만든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도 아니고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대한 데이터도 아니고 그리고 해당 기기에 설치된 다른 앱에 대한 데이터도 아니고 오직 이 앱의 개발자가 만들어낸 데이터에서만 수집하는 경우에만 제3자 분석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약간 아리까리하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용자의 식별 정보, 연락처나 이름, 사진 이런 거는 수집이 안 되겠지만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만들어진 로그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3자 분석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로그 분석이 있겠네요. 네. 또한 구성 프로파일을 제공하는 앱은 구성 프로파일?
아무튼 이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앱스토어에 삭제되며 제명됩니다. 자, 구성 프로파일이라니 그게 뭘까요? 원문을 보면 apps offering configuration profiles must also adhere to these requirements. 정말 설정 프로필. 정확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성 프로필이라니 무슨 의미야 대체? 이거는 문맥을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5.6. 5.6이 마지막이죠. 개발자 행동 수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 심사 또는 고객 지원 요청에 답하거나 애플 스토어 커넥트에 응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애플과 소통할 때는 항상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우리와 얘기할 때는 항상 예의를 갖춰라 라는 얘기고요.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대우, 협박과 따돌림 등 어떤 종류의 가혹행위도 삼가야 하며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혹행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상한 짓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을 상기 언급한 행위에 관여하도록 유도하지 마십시오. 부정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되풀이하거나 기타 사기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에서 제명됩니다. 개발자 행동 수칙에서는 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자의 태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코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별거 없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예의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신뢰는 앱스토어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앱을 통해 사용자를 교묘하게 이용하거나 사용자를 기만하고 속여 원치 않는 구입을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시도를 해선 안 됩니다. 알아채기 어려운 방법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기능과 콘텐츠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거나 앱 내부나 외부에서 부정적인 행위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구입 유도, 불필요한 데이터 공유 요청, 혹은 강요, 교묘한 가격 인상, 그리고 이제 부적절한 비용 청구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개발자 행동 수칙에 반하는 활동이나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 애플 디벨로퍼 프로그램 계정은 해지됩니다. 계정을 복원하려면 개선하려는 사항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애플에서 해당 계획을 승인하고 개선 사항이 이행되었음이 확인되면 계정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앱을 출시해서 그 앱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사기 행위를 치려고 했다. 뭔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게 걸리면은 제명되고 다시 복원하려고 할 경우 이러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애플의 승인을 받아야 이제 겨우 이제 사면을 받고 복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앱으로 이상한 짓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6.1, 2, 3, 4 이렇게 네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하위 항목들이 자, 일단 5.6.1 앱스토어 심사. 앱스토어 고객 리뷰는 앱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고객을 존중하는 자세로 고객을 응대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의견에 적절하게 답변하되 개인정보, 스팸 또는 마케팅 정보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존중한 자세로 고객을 응대하라. 이게 핵심이고요. 개인정보, 스팸, 마케팅 정보를 포함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공되는 API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앱 리뷰를 요청합니다. 가끔 그런 거 뜨잖아요. 앱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팝업이 뜨면서 이 앱 평가하기 하면서 이제 별표 같은 게 뜨잖아요. 별점 요청하는 그런 팝업이 뜨잖아요. 그런 API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앱 리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능을 사용하면 고객이 앱을 종료하지 않고 편리하게 앱스토어 평가 리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앱스토어로 직접 가서 별점 달고 댓글 안 달아도 그냥 그 API 팝업 창 하나만 가지고도 편하게 별점을 매길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개발자에게 있어서 유저의 좋은 평점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별점들을 누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사용자 설정 리뷰 알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설정 리뷰 알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이게 뭔 소릴까요? Use the provided API to prompt users to review your app. This functionality allows customers to provide an App Store rating and review without the inconvenience of leaving your app, and will disallow custom review prompts. Will disallow custom review prompts. 그러니까 별점 리뷰를 요청하는 팝업이 포맷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마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별점 있고 뭐 그리고 댓글까지 이제 달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도 리뷰를 달아본 적이 없어서 여하튼 이런 API를 통해서 그런 고정된 인터페이스로 앱 내에서 유저의 리뷰를 요청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내가 커스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리뷰를 요청하는 그런 거는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ill disallow custom review prompts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용자 설정 리뷰 알림이라고 하면 뭔가 확 와닿지 않는데 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만 역시 원문을 읽어보면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네요. 다음 5.6.2 개발자 신원. 고객 신뢰를 얻으려면 애플 및 고객에게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자 본인, 개발자의 비즈니스 및 개발자가 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앱스토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애플 및 고객이 개발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발자에게 문의할 수 있도록 제공한 정보가 진실되고 적절하며 최신 상태여야 합니다. 개발자 정보와 앱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최신 정보여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5.6.3 둘러보기 사기. 앱스토어에 참여하려면 고객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무결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차트 검색, 리뷰 또는 앱 추천과 같은 앱스토어 고객 경험 요소를 조작하는 행위는 고객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런 고객 경험 요소, 그러니까 차트 검색, 리뷰, 앱 추천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음원 사재기처럼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특정 앱을 막 다운받게 하게 한 다음에 뭐 별점도 막 아마 다 5점 주고 그냥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무튼 상식적으로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죠. 고객에게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니까 애플에서 제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5.6.4 앱 품질. 고객은 앱스토어에서 최고의 품질을 기대합니다. 품질이 높은 콘텐츠 서비스 경험을 꾸준히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고객 리뷰 및 환불 요청, 쇄도 등 앱과 관련해 보고되는 고객 불만 사항이 너무 많다면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앱이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지 못한 점도 개발자 행동 수칙 준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판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앱의 퀄리티를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어, 개발자 행동 수칙 준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애플로부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극단적인 경우는 뭐 스토어에서 내려가는 경우도 뭐 있지 않을까요? 앱이 아예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 하면 그러니까 품질을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6 개발자 행동 수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읽어봤고요. 이렇게 되면 5번 대항목인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길게 쭉 읽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앱스토어 심사 가이드라인 1번부터 5번까지 전체를 다 읽어봤는데요. 저도 이제 경험이 많지 않고 워낙 다양한 분야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iOS 개발자라면 앱을 출시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직접 한 번씩 읽어보고 내가 개발하려는, 내가 출시하려는 앱이 어떠한 항목들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한 번쯤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번에 한 번 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시로 이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애플에서 계속 이메일이 왔거든요. 이제 뭐 어디가 뭐 업데이트 됐다라고 하면서 보시다시피 24년 1월 16일에 상당히 최근에 업데이트가 한번 됐습니다. 이런 게 있을 때마다 항상 개발자 계정 이메일로 노티파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된 부분을 읽어주면서 좀 감을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제출 후 부분은 뭐 굳이 따로 읽진 않겠는데 당연한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앱 심사를 받는 데 이어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를 혹은 열심히 기능을 개발해 놨는데 알고 보니 심사 가이드라인에 위배된 부분이라서 포함할 수 없는 기능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길고 길었던 앱스토어 심사 가이드라인 문서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